새벽 3시 24평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계동 인근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사는 아주 조용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65세 김숙자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숙자 씨는 전직 간호조무사였어요. 평생을 남돌보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 가족 안에선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던 그녀에게 아들 이민준이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숙자 씨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7살 아들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고 말수는 적지만 책임감 있는 성격이었어요. 며느리 최서연은 34살, 온라인으로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었죠. 첫 만남부터 서연은 참 온화하고 헌신적으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인 숙자 씨에게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거든요. 숙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함께 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숙자 씨는 어느새 이 집의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 차리고 빨래 개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게 일상의 전부였죠. 서연은 늘 싱글벙글 웃으며 인사했고 아들 민주는 자주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눕기 바빴습니다. 최근 들어 민주는 수면 장애에 피로감까지 심해져 병가까지 내고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같은 동 2층에 사는 영희 아주머니가 숙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숙자 씨, 혹시 밤에 뭔가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요? 새벽마다 숙자 씨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숙자 씨는 당황하며 웃어넘겼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집은 조용하기만 한데. 글쎄, 뭔가 끼익끼익거리는 소리도 나고. 아, 젊은 부부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건가 했는데. 영희 아주머니의 말에 숙자 씨는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정말 그런 소리가 난다고? 나는 왜 한 번도 못 들었을까? 그날 밤부터 숙자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누워있는데 정말로 새벽 3시쯤 되자 어디선가 미묘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꾹꾹 억누르는 듯한 소리였죠. 숙자 씨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부부의 사생활을 엿듣는 것만 같아 죄책감도 들었어요. 그녀는 베개로 귀를 꾹 막고 잠을 청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자 씨는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온화한 표정. 아들 민준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죠. 아이고,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숙자 씨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숙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분명히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고. 휴대폰이 지잉 하고 울렸습니다. 새벽 3시 10분이었어요. 잠에서 깬 숙자 씨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CCTV 앱에서 온 움직임 감지 알림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 했습니다. 다 큰아들 부부가 새벽에 뭘 하든 그걸 훔쳐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째 계속 귓가를 맴도는 그 이상한 소리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숙자 씨는 CCTV 알림이 올 때마다 갈등했습니다.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거실 천장에 달아둔 CCTV는 2개의 방문을 동시에 비추는 위치에 있었어요. 숙자 씨가 처음 CCTV 영상을 재생했을 때 화면은 어둡고 희미했습니다. 적외선 모드로 녹화된 영상이라 사물의 윤곽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곧 숙자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부의 방문 틈으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하나의 실루엣은 침대에 반드시 누워있는 것 같았고 다른 하나는 그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숙자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아이고, 참, 내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녀는 서둘러 화면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래쪽 실루엣,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보통 부부가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양쪽 모두 움직임이 있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위에서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거나 억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숙자 씨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서연은 평소에도 워낙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숙자 씨는 아들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안색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으니 딱히 이상할 것도 없었죠. 민준아, 몸은 좀 어떠니? 숙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준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옆에 있던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환절기라 그런가 봐요. 푹 쉬라고 했는데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서연의 말을 듣는 순간 숙자 씨의 머릿속에 또 다른 의문이 스쳤습니다. 민준이가 잠을 못 잔다고? 그럼 새벽에 들리는 그 소리는 대체 뭐지? 잠 못 자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힘이 있나?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CCTV 알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숙자 씨가 좀 더 주의 깊게 영상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쪽 실루엣의 손이 아래쪽 실루엣의 얼굴, 부근에 있었고 아래쪽 사람은 정말로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숙자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야.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죠. 그녀는 영상을 다시 재생해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파일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장 용량 때문에 자동으로 지워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숙자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혹시 민준이가 아픈 걸까? 아니면 혹시 서연이가 민준이를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며느리 최서연의 행동을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찰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그녀는 서연의 일상에 묘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칼을 잡는 손놀림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아주 정밀했죠. 야채를 써는 크기도 항상 일정했고 칼을 내려놓는 위치도 늘 똑같았어요. 빨래를 개는 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드시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말로 끝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순서를 지켰죠. 숙자 씨는 처음에는 그저 서연이 깔끔하고 체계적인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그 정도가 지나쳤어요. 마치 잘 짜인 프로그램처럼 로봇같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아들 민준을 대할 때 유독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민준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서연은 즉시 그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마치 민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숙자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준과 서연도 함께 있었는데 민준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서연도 벌떡 일어나더니 나도 같이 갈게 라고 말했어요. 민준은 당황하며 잠깐만 나 혼자 갈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서연은 방긋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숙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부부 사이에도 개인적인 공간은 필요한 법인데 서연은 민준에게서 단 한 발짝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CCTV 알림이 왔어요. 이번에는 숙자 씨가 망설임 없이 즉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화면 속에서 서연은 민준의 얼굴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입 부분에 무언가를 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서연만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숙자 씨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그녀는 당장 119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연이 고개를 들어 CCTV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듯한 그런 섬뜩한 눈빛이었죠.
다음날 아침 숙자 씨는 CCTV 앱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어젯밤 영상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동 삭제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말이에요. 서연아, 혹시 CCTV 설정 만진 적 있니? 숙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영상이 자꾸 사라져서 아마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서연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숙자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서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숙자 씨는 아들 민준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림자처럼 항상 근처에 있었고 민준 역시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영혼이 쏙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죠. 숙자 씨는 민준의 팔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바늘, 자국 같은 것들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마치 주사를 맞은 듯한 자국들이었어요. 민준아, 팔에 이게 다 뭐니? 숙자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팔을 보더니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언제 생긴 건지? 바로 그 순간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 요즘 민준 씨가 잠을 통 못 자서 수면 주사를 맞고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숙자 씨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내 아들에게 무언가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날 밤 숙자 씨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예상대로 CCTV 알림이 왔어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은 민준의 얼굴을 손으로 틀어막고 있었어요. 민준은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것 같았지만 서연은 더욱 강하게 그를 눌렀습니다. 이정자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뛰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영상이 뚝 하고 끊겼습니다. 누군가 CCTV 전원을 꺼버린 거였죠. 숙자 씨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결혼하기 전에 아주 힘든 연애를 했던 일 말이에요. 그때 민준은 한 여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는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었습니다. 민준이 숙자 씨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정말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그 애 혼자서 어떻게 할지. 민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었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살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었죠. 숙자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시기와 며느리 서연이 민준과 만나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비슷했다는 점이었어요. 민준은 그 여자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후에 서연과 사귀기 시작했고 1년도 채 안 되어 결혼했습니다. 숙자 씨는 서연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가족이나 과거에 대해 입을 꾹 닫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숙자 씨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민준이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니? 서연은 잠시 동작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은 있잖니?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숙자 씨는 서연의 대답에서 뭔가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힘든 과거를 이야기할 때 감정이 섞이기 마련인데 서연은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며칠 후 숙자 씨는 우연히 서연이 민준과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 나 절대 떠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약속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약속해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보겠다고. 민주는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런 생각 안 할게. 숙자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무서운 집착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 숙자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게 무슨 소리니? 사랑은 소유예요.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숙자 씨는 서연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어요. 그 말 속에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비틀리고 왜곡된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지. 서연은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도 민준 씨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뺏기셨잖아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숙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라이벌로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민준이 엄마야. 그건 다른 종류의 사랑이지. 사랑은 그냥 사랑이에요. 종류가 다를 게 없어요. 그 순간 숙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들 민준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민준을 임신시켰던 그 여자와 서연이 혹시 같은 사람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기적으로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고 서연의 비밀스러운 과거에 대한 태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서연은 자신을 버린 민준에게 복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시는 떠나지 못하게 곁에 묶어두려는 걸까? 숙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최서연은 내 아들 이민준을 죽이고 있었다. 천천히, 매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숙자 씨는 아들 민준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항상 그림자처럼 근처에 있었고 민준을 단 한순간도 혼자 두는 법이 없었어요. 마치 감시자처럼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잠시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숙자 씨는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민준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멍하니 있었어요. 민준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는 거니? 엄마가 보기에는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숙자 씨를 봤어요. 그의 눈은 흐리멍덩했고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병원에는 가봤니? 이렇게 계속 피곤하면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서연이가 병원에 데려다 줘요. 수면 주사도 맞고 있고요. 숙자 씨는 민준의 대답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아들은 이미 서연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민준아, 혹시 서연이가 너한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니? 그 말을 듣자 민준은 갑자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는 나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를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서연이는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민준의 말을 들으며 숙자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자 씨는 민준을 데리고 직접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민준아, 엄마랑 병원 가자. 정확하게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어. 하지만 서연이 즉시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이미 좋은 병원 알아봤고 민준 씨는 거기서 잘 치료받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정말 괜찮다니까요. 민준 씨도 지금 병원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피곤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숙자 씨는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어요.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땐 즉시 119에 신고하겠다고. 새벽 3시 예상대로 CCTV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어요. 더 급박하고 더 절망적인 소음이었죠. 숙자 씨는 즉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민준이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그를 온몸으로 억누르고 있었어요. 숙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숙자 씨가 소리치며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침대에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고 며느리 서연은 그 위에 올라탄 채
두 손으로 민준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민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쉬지 못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런 민준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연아, 당장 그 손 안 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숙자 씨를 봤습니다. 그 순간 숙자 씨는 서연의 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봤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헌신적인 며느리가 아닌 차갑고 무서운 괴물을 봤습니다. 어머님 방해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너 미쳤니? 민준이 죽이려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숙자 씨는 즉시 민준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제 거예요. 숙자 씨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하지만 서연이 핸드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핸드폰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민주는 점점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자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살리려 했지만 서연은 계속해서 그녀를 방해했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 숙자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더 강하게 민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숙자 씨의 방해에 화가 난 것처럼 숙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넌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 하지만 서연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민준 씨가 날 떠나려 했어요. 또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엔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숙자 씨는 서연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서연이 말하는 다른 여자가 혹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인 자신까지도 사랑의 라이벌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다른 여자 생각 안 해. 거짓말. 민준 씨는 항상 어머님 생각만 해요. 저보다 어머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녀는 민준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이미 시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의 눈은 절망적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미친 듯이 서연을 밀쳐내려 했지만 서연은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온라인 필라테스 강사답게 체력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서연아, 제발 민준이가 죽어가고 있잖아.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로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서연의 말을 들으며 숙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연은 정말로 민준을 죽이려 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필사적으로 방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어요.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서연이 먼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숙자 씨는 온몸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낡은 아파트의 방음은 생각보다 좋았고 깊은 새벽이라 이웃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숙자 씨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두드리며 깨우려 했지만 민준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민준에게서 손을 떼더니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민준 씨는 이제 완벽하게 제 것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숙자 씨는 전직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살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간신히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인공호흡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다시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민준 씨에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숙자 씨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애원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나한텐 민준이가 전부야. 저한테도 민준 씨가 전부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방해하시잖아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이웃 중 누군가가 신고한 것 같았어요. 숙자 씨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침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늦었어요. 민준 씨는 이제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숙자 씨는 서연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경찰들이 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숙자 씨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여기에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얼굴에 깊게 입을 맞췄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민준 씨.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도 함께였죠. 숙자 씨는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빨리요, 우리 아들이. 구급대원들이 즉시 민준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숨도 거의 쉬지 않고 있었어요. 서연은 경찰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조용히 체포당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짓고 있었죠.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랑했거든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사람을 죽이려 한 게 사랑이라고요? 네, 사랑이에요. 이제 민준 씨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거예요. 숙자 씨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연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숙자 씨에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상태가 위중하니 함께 타셔야겠습니다. 숙자 씨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 민주는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계속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숙자 씨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만 다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병원에 도착한 후 민주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온갖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장기간 산소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뇌사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숙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뇌사라니요. 그럼 우리 민준이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건가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기적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의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숙자 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남돌보며 살아온 그녀가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판정되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되었죠. 서연은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을 사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서연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민준이 과거에 임신시켰던 그 여자였어요. 자살한 것처럼 꾸민 뒤 신분을 완전히 바꿔 민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숙자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해 왔던 거예요. 민준을 자신과 똑같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들 민준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언제 깨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숙자 씨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내 아들 민준이가 깨어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숨만 쉬고 있었어요. 숙자 씨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들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적인 말을 해주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갔어요. 뇌파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고 자발적인 호흡도 거의 없었습니다. 숙자 씨는 민준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어서 일어나야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하지만 민준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기계의 도움으로 간신히 숨만 붙어 있을 뿐이었어요. 서연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끔 숙자 씨에게 편지가 왔는데 내용은 항상 비슷했어요. 민준 씨를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섬뜩한 믿음. 숙자 씨는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단 하나의 후회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숙자 씨는 병실 의자에서 깜빡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지잉 하고 울렸습니다. CCTV 앱에서 온 알림이었죠. 숙자 씨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었어요.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그녀는 실시간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화면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숙자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영상을 끄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면 한 구석에서 무언가 스윽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부부 방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어둡고 희미해서 정확히 분간할 수는 없었습니다. 숙자 씨는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서연이가 탈출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어요. 정신병원은 보안이 아주 삼엄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둑? 아니면 다른 누군가? 숙자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들 민준의 손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숙자 씨는 급히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착각이었을 거예요. 다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집의 영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자신이 너무 예민해져서 헛것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며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움직임 감지됨, 부부방. 숙자 씨는 급히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부부방 안, 침대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서연이가 민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정신병원에 있고 민준은 여기 병원에 있는데 숙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 걸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간호사를 불러 CCTV 영상을 보여주려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왔을 때는 이미 화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머님? 간호사가 말했어요. 숙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그날 밤 숙자 씨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더 이상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어요. 숙자 씨는 처음으로 집에서 완전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항상 귓가를 맴돌던 그 이상한 소리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지잉 하고 진동했고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움직임 감지됨, 부부방. 숙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들 민준이 혼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내 아들이 집에서 CCTV 카메라를 통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숙자 씨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숙자 씨는 급히 아들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된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 속의 저 민준은 대체 누구일까요? 숙자 씨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